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인데요. 대구시가 워라밸 경영 지원 사업에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 워라밸 응원 이벤트, 일생활 균형 아카데미, 근로자 고충 상담, 워라밸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 워라밸 응원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요. 노동자의 사연을 받아서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오는 5월에는 일터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워라밸 런 투 유 콘서트를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워라밸 지수 전국 평균에 근접하지만 순위로는 12위로 하위 수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저출생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이 워라밸 지수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 분위기를 만들고 이끄는 데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해봅니다. 3월 18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가산터널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교통량은 많지 않아서 특별한 정체는 안 보이지만 주의하시고요. 중부내륙지선 서대구 28km 구간 차량 이동량은 꾸준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는 동대구 분기점부터 수성나들목 양방향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오늘 빗길에 사고 소식 많습니다. 달구벌대로 시지에서 옛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담티역 4번 출구 앞에서 사고 한 건 있고요. 경산호 거리에서 시청 방향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신전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 정체인데요. 희망교회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었던 여파고요. 현재 조치는 완료됐지만 상동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대덕로는 중동교 서편교차로 안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수성구에서 남구 향하는 직진 차량들 정체되고 있고요. 청수로 중동내 거리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중동교 200m가량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오늘 빗길에 미끄럼 주의하시고요. 안전운전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내일 밤까지 비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아침 최저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 최고 기온도 9도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6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영길 기자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경북 울진 산불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2,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 울진 지역 산림 피해 지역과 또 공공시설 피해를 포함해서 1,300억 원을 넘어섰는데 네. 제가 어제 울진의 피해 현장을 살펴보니까 이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이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이 농작지, 경작지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이 복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해 조사를 위해서 먼저 금액을 다 산정해야지 이후에 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산림 피해 금액은 산불 영향구역 18,000헥타르 가운데 약 60% 정도만 지금 조사한 상황이라서 끝나면 거의 2천억 원의 피해가 육박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재산상 이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금액이 현재 81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농작물, 가축 피해 금액은 아직까지도 산정 중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좀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이재민들이 지금 한 330여 명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20일까지 피해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거처, 지금 일부 기업들의 연수원과 또 마을회관에서 이재민들이 현재까지도 지내고 있는데, 일단 울진의 신하리에서는 임시 거처를 위한 이 조립식 주택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약 한 10여일 정도가 더 있어야지 임시 거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피해 조사가 완전히 끝나야 이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복구 작업도 시작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 피해 보상 금액, 지금 또 국민들께서 성금을 많이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내신 성금도 제9협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지도 피해 조사가 끝난 후에야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조 기자님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방타워라고 하면은 기억하시는데 83타워라고 하면 잘 낯설어요. 낯설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방타워가 83타워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요. 명칭을 새로 또 바꿀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83타워는 1992년 우방이 완공을 한 다음에 우방타워로 불렸거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이랜드그룹이 이월드를 인수를 하면서 2011년 83타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뀐 지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타워가 83층에 이른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당시 이름 공모전 그리고 이랜드그룹 회의까지 열어서 이제 83타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방타워라고 부르는 대구 시민이 많고, 또 대구와 83의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서구는 이랜드의 83타워를 대표하는 83타워를 대구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테마파크 이월드의 모기업인 이랜드그룹의 83타워를 대구타워 또는 두류타워 등으로 명칭 변경을 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 달서구청 관계자는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최근 이랜드 본사에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이월드와 83타워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고, 또 인근에 대구시청 신청사가 생기고 서대구 역사가 개통이 된다면 대구 서부권은 대구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뀐다면 시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관광객들도 이름을 쉽게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월드 측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월드 측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도 그룹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지 이월드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대구 도심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이 대구 경북 주요 지역 간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4차 순환선이 오는 31일이면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1987년 수립한 도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왔는데 8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도 더 지난 전에 세웠던 계획이 드디어 완전히 갖춰지게 됩니다. 네. 이 4차 순환선 전체 구간 길이가 61.6km인데 현재 운영 중인 구간은 절반을 못 미치는 29.1km거든요. 이게 32.5km 남은 구간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투입된 사업 예산이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도심을 연결하는 나들목 8개소와 이 분기점 2개소가 설치가 되고 이 4차로로 이제 개통을 하는데요. 네. 이 월배 지역, 다사 지역, 칠곡 그리고 동구의 혁신도시, 이 지산동, 법물동 지역까지 대구 외곽 이 부도심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이 전망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 도심 내에 있는 간선도로 혼잡 구간의 교통량도 많게는 18%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 달구벌대로도 이 12% 정도는 교통량이 감소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네. 이 개통을 하고 나서 이 시민들께서 많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4차 순환선 이달 말에 완전히 개통되면 대구의 교통 흐름이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까지 가석방이 되면서 대구에서 친박 결집이 가속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수감이 됐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어제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요. 네. 최 전 부총리는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 전 부총리의 만남이 빠른 시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퇴원일에 맞춰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윤 당선인에 대한 언급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TK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 역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잇따라 사절을 찾기 시작한다면 6.1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네.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이 브리핑을 열어서 제2대구의령 건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책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제2대구의료원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제2대구의료원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권영진 시장도 지난해 2월에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1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방침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권 시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서 400에서 500병상 규모의 제2대구의료원을 대구의 동부권에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취약 인구 비율 그리고 경북 지역 환자 유입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또 지역 간 의료 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격차로 지역 불균형 발생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부지와 운영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시민 공론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설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2025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2027년도에 개원이 가능합니다. 2027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공론화라는 건 의료원 건립에 찬반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을지 또 어떻게 운영할지를 묻는다는 거군요. 네, 최근에 발표된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67.7%가 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찬성을 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7.6%는 제2대구의료원이 건립이 되면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밝혔는데요. 이 결과 발표 후에 대구시가 시민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했었는데 네. 이 당시에는 이 시민공론화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 여부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대구시 쪽의 입장이었는데 16일 브리핑을 하면서 그건 오해였다라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제2의료원을 어디에 지을지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인데 이게 경쟁이 많을 경우에는 이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 해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이 대구의료원처럼 대구시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다른 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이 시민 의견을 묻기보다는 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의료원 건립은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디에 지을 건지 의견을 묻겠다 이런 건데요. 자, 건립비를 마련하는 게 지금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2대구의료원을 짓는데 권영진 시장은 2,200억에서 3,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데요. 건축과 그리고 장비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액은 최대 500억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그리고 국비 지원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 단위의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국가적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비중은 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공의료원이 이제 두 곳이면 아무래도 감염병 대응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 대구의료원만 있는 상황에서 이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이 대구의료원에서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나머지 다른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거든요. 네. 이 만약에 두 곳의 의료원이 생기게 되면 이 감염병 전담병원과 취약계층 의료를 전담하는 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좀 나눠서 역할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대구의료원에 없는 이 소아 야간 응급 치료 등을 이 제2의료원 설립 때 확충을 하고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네.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이면 역할 분담이 이제 가능해지겠네요. 근데 네. 대구시가 이제 처음부터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적극적이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입장이 바뀐 걸까요? 네, 사실 대구라고 하면 메디시티 대구라는 이름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무색하게 인구 10만 명당 병상은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모두 68개입니다. 부산에 223개 그리고 대전에 220개에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네요. 또 중증 응급 환자가 최종 치료를 받는 시간도 대구는 1049시간입니다. 광주는 862시간 그리고 서울 728시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구는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2020년부터 제2대구의료원 설립 공론화기구 운영 및 운영을 등 요구하는 공론을 모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2020년 10월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243만 대구 시민의 감염병 환자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414병상인 대구의료원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지정 음압병상도 단 10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역학조사관은 당시 단 한 명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구는 처음부터 코로나19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저소득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제2대구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갈 병원도 마땅치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제2의료원 설립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대구시의 입장은 어땠나요? 근데 당시에는 대구시가 현재 운영 중인 대구의료원이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그리고 제2의료원 설립은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또 절감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네. 타당성 영역 결과에서도 공공의료원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병원과의 협업으로 부족한 공공의료를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 전 대구시 관계자가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해서 시민단체와 보건단체들이 반발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된 거겠죠?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해명을 했습니다. 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공공병원이 중심이 돼서 1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의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등을 맡아서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틀을 갖춰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이 대구의료원 건립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공병원과 민간 병원 간의 이 협업 체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시민단체와 보건단체 입장은 어떤가요? 네,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이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임기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빨리 꾸려서 의료원 건립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시장 후보자들 모두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약속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현재 있는 대구의료원도 정원만큼 의료진이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 어떻게 중지를 모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구의료원이 간호직은 정원이 295명인데 247명에 좀 불과합니다. 네. 이 반면에 서울시 의료원과 비교해 보면 간호직이 정원보다 약 60명 정도 더 많거든요. 이거는 정원 할당보다 실제 필요한 인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네. 대구의료원은 그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겁니다. 의료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중요한 과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보다 훨씬 더 근무 환경이 좋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근무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예산 쓰는 것을 두고 특히 대구의료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 왜 이렇게 적자가 나냐. 이 대구시 의회에서 그동안 질타를 해왔었는데 이것이 적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 계획을 짜는 행정이 무엇보다 뒷받침을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뿐만 아니라 건립 후에 의료진 충원 등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미는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는데요. 요즘 창의력 교육, 융합 교육이 대세입니다.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이 자라나는 초등학생을 미래 세대 인재로 잘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지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창의융합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2022 창의융합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육이 수학, 과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일 그렇죠. 텐데요. 이곳에선 대구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이 세 과목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그중 5학년 과학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오르골로 파동에 대해 배우고 또 오르골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2교시는 오르골 만들기로 우리가 소리의 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다 같이 학습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오르골의 종류와 원리를 알아봅시다. 오르골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말해볼 사람. 노래 나오면서 돌아가는 것. 자, 뒤로 가게 누르면 아까 너희가 했던 거에서 최고음 최저음이 뜨지? 최대 330Hz, 최소 28Hz. 28이요. 요게 답인 거야. 근데 요걸 한 2번 반복해봐. 이렇게 나오는지. 아까 오르골 이렇게 손으로 돌려봤을 때 어땠어요? 오르골 박사가 된 느낌? 오르골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어요. 집에서는 학교에서 못 해본 걸 여기서 하니까 재밌고 새로웠어요. 과학은 새로운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창의융합교육원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과학, 수학, 정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학기 중에는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5학년 학생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활동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년별로 배우는 과목이 다른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학년은 수학, 5학년은 과학, 6학년은 소프트웨어 교육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교육원에 수학체험관, 과학전시체험관, 소프트웨어 체험관이 있어서 각 과목에 맞는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정성욱 파견교사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구중앙초등학교 박지연 인솔교사를 통해 들어보시죠. 4학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학 수업에서는 수학 체험관에서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조작하는 체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창의적인 탑을 설계해 본다든지 4D 프레임 교구를 활용해서 삼각형 열쇠고리 만드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5학년 과학 활동에서는 파동을 눈으로 직접 본 다음에 학생들이 내진 설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내진 건축물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체 토연관의 빛 체험과
오르골 원리를 알아보고 나만의 오르골 악보를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6학년 학생들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나만의 가상 세계를 설계해보고 실제 가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을 제어하는 코딩을 짜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과학실에서 교과서로 공부하며 실험을 하거나 또는 책 속에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반면에 이곳의 환경은 들어올 때부터 거대한 연구실 같은 분위기로 학생들이 스스로가 마치 과학자가 되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 인재에게 꼭 필요한 4가지 핵심 역량으로 융합 사고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창의력을 꼽는데요. 이 창의융합교육원이 제공하는 이런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이 대구 미래교육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험활동이 학년별로 배우는 과목은 다르지만 한 과목 안에 이 3과목을 접목한 내용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그렇군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겠더라고요. 창의융합의 교육성에 대해 정성욱 파견교사 그리고 이정수 교육연구사를 통해 들어보시죠. 미래의 주인이 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창의융합적 사고력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스스로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해결하는 능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과 수학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상이 될 인공지능과 가상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 수학, 소프트 교육을 단편적으로 학습하거나 체험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하여 하나의 공통 주제에 대해서 과학 체험관, 수학 체험관, 소프트웨어 체험관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하나의 교육, 과학, 수학, 소프트 교육으로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3과목, 여러 과목이 융합되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융합적으로 교육이 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 창의융합 체험활동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네, 김현주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곳에 따라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으로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